시장의 변동성이 상당히 큽니다. 시장이 좀 험악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틀 전 얘기지만 관세가 좀 유예된다라는 뉴스 하나에 정말 급등을 했다가 다시금 내려올 정도로 이런 어떤 차트 흐름만 봐도 시장이 지금 가장 기다리는 소식은 바로 관세에 관련된 좀 완화된 소식이다라는 걸 이제 방증으로 우리가 목도할 수도 있는데 이분 모시고 전반적인 이야기 좀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IM증권 리서치센터 박상현 전문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관세 이제 발표가 됐고 상호관세 그 발표된 내용이 우리 시각으로는 오늘 오후 1시부터 발효가 되는 거죠, 위원님? 예. 전반적으로 지금 분위기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좀 네. 꼬여가는 것 같습니다. 상호관세. 꼬여간다. 예,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당초 네. 의도했던 목적들 자체가 네. 그렇게 쉽게 달성되지는 않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 조금 시장에 더 좀 불안감을 좀 키우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꼬여갑니까? 일단 네. 뭐 금융시장의 이 충격 자체 뭐 트럼프 대통령이 뭐 예상을 했다라고 하지만 이 정도로 과연 주식시장이 혼란을 할까라는 부분에서 과연 뭐 트럼프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그 뭐 내각에 있는 그런 대부분 사람들이 조금은 당황하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진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베센트 재무장관이 뭐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갔다가는 금융시장이 녹아내린다라는 표현을 쓴 것으로 봐서는 녹아간다. 그러니까 이 상호관세에 대한 충격에 대해서 조금 조율이 필요한 것들이 아닌가라는 쪽에 좀 입장을 전한 것 같고요. 그것 때문에 어떤 백악관에서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긴 하지만 이제 순차적으로 이제 개별 협상을 할 거다라는 걸 서둘러 발표하는 부분도 적지 않아 좀 트럼프 대통령이 좀 당황을 했다라는 부분으로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주목이 되는 건 사실은 국채금리입니다. 네. 어제 이제 그저께도 많이 올랐고 어제도 사실은 국채금리가 네. 올랐죠. 뭐 여러 가지 이제 관세 정책뿐만 아니라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초점은 우리가 이제 다들 이제 얘기하시는 거로 뭐 무역 수지 개선도 있긴 하지만 재정 수지 개선이고 국채금리 안정이었습니다. 뭐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한때 3.99까지 갔던 이제 국채금리가 4.29까지 10년물 국채 올라왔다라는 부분 자체는 일종의 정책 실패일 수도 있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국채금리를 안정을 시켜야 되는데 오히려 국채금리가 뭐 물가 우려 뭐 이러한 것들 때문에 더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좀 당황스러울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 뭐 어제는 금 가격이 다시 좀 오르긴 했지만 금 가격이라든지 뭐 안전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국채금리 자체가 계속해서 오른다라는 얘기 자체는 시장이 생각하는 부분, 뭐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또 한편에서 보면 시장의 지금 유동성이 말라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뭔가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금도 팔고 채권도 팔고 하는 이러한 흐름이 나온다라는 거는 뭐 정말 트럼프 대통령이나 행정부가 원하지 않았던 그림일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거기에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이렇게 시장이 이 정도로 혼란스럽다라고 하면 연준이 나서서 무슨 말을 한마디 해주든가나 그걸 기대하죠. 네. 네. 기대하거나 뭐 우리가 얘기하면 파월풋이 네. 나오거나 뭐 금리 인하를 하거나 하는 이러한 것들이 나오는데 지금 연준은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들. 그러니까 과거에는 말씀드린 대로 구원투수 역할을 했지만 지금 입장에서 보면은 관세로 인해서 물가가 어떻게 갈지 모르는 상황들에서 연준은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다. 그 기간이 점점 더 길어질 수도 있다라는 부분에서 보게 되면 그것 역시 뭐 트럼프 대통령이 뭐 파월 의장한테 금리 내리라고 하지만 금리 내릴 수 없는 환경을 본인이 만들어놨다라는 부분에서는 또 하나 이제 꼬여 있는 상황들인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제 이제 하나 조금 더 이제 시장이 장 초반에 사실은 이제 큰 폭의 반등을 하다가 다시 이제 흘러내린 직접적인 원인은 미중 갈등이 더 격화될 수 있다라는 것이 아마 가장 직접적인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뭐 104%의 어떤 관세율 라는 것. 그렇지만 일기 당시와는 다르게 중국은 전혀 이제 굴하지 않은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이 상황도 트럼프 입장에서 보게 되면 상당히 좀 당황스러운 부분들. 뭐 오늘 트럼프 트위터를 보게 되면 뭐 중국이 전화하기를 기다린다는 식의 어떤 얘기를 한 것으로 좀 본 것 같은데요. 중국이 이렇게 강대강의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면 정말 미국 입장에서는 당황할 수밖에. 아무리 뭐 104%의 관세를 매겨서 뭐 미국 중국과의 무역 수지 적자를 줄인다 하고 하지만 거기로 인한 공급망 차질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미국의 상당한 악재로 더 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고요.
덧붙여서 이제 그러한 미중 갈등 문제가 겪으면서 어저께 소위 말해서 위안화 가치, 역의 위안화 가치가 급등을 가치가 급락을 한 거죠. 환율이 급등을 하면서 네. 소위 환율 전쟁이 이제 서막이 열리는 것이 아닌가. 그 중국, 다음 스테이지가 환율이다라는 예, 얘기가 많았잖아요. 네. 결국 중국은 관세 인상을 이제 상쇄하기 위해서 네. 자국 통화 가치를 대폭 절하시킨다라고 하면 네. 관세 인상 효과 자체가 상당히 약화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요.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딱히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유럽이나 일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상당히 뭐 압박을 할 수 있는 상황들이긴 하지만 중국은 사실은 이제 통제권 밖에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은 이 환율 전쟁의 모습들 자체가 우리가 우려했던 것들이 현실화됐다. 또 거기에 중국이 다운 카드로서 갖고 있는 미국채를 내다 팔기 시작을 하면 미국의 국채 금리 자체가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그 상황이 지금 전개가 될 수 있는 우려, 뭐 이런 것들이 말씀드린 대로 어저께 장이 갑자기 다시 하락을 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들이 아닌가라는 쪽에서 보게 되면 정말 조금은 상호관세 정책이 뭐 트럼프 입장에서 보면 70개국이 나란히 서서 뭐 개별 협상을 할 수 있다라는 뭐 어떤 자신감을 얻을지 네네. 모르겠지만 실제 상황 자체는 상당히 좀 꼬여가는 것들이 아닌가라는 쪽의 판단을 좀 내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중국 위안화 환율 움직였고 우리 환율 달러원 환율 같은 경우도 금융위기 이후에 16년여 만에 최고 수준을 나타내서 그러니까 원화 가치가 그만큼 이제 떨어진 거죠. 이거는 뭐 우리 달러와 연계된 거라기보다 어제는 위안화하고의 연동이 좀 있었던 건가요? 예, 지금 최근에 원화 환율 네. 자체가 사실은 좀 설명하기가 복잡합니다. 그러게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 달러를 보게 되면 떨어져야 네. 되는 거고 또 정치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으니까 네. 사실은 또 원화 가치가 강세해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환율이 솟구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주변국 뭐 대표적으로 이제 위안화 가치가 추가 이제 절하되는 부분에 대한 우려가 사실은 거기에 동조화되는 네. 측면이 상당히 좀 강한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아무래도 이제 국내 펀더멘탈 문제일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국내 성장률이 하향 조정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이미 0%대 이제 성장률을 전망하는 기관이 이제 늘어나고 있는 상황들에다가 어제 JP모건은 더 내렸더라고요. 또 예, 뭐 0. 일주일 만에 또 내신 그러니까요. 상황인데 0.9였는데 0.7로 내렸더라고요, 우리. 네. 근데 문제 자체는 네. 그렇게 내릴 수밖에 없는 관세라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 컨트롤 타워 어저께 뭐 권한 대행이 뭐 트럼프 대통령하고 전화를 했다라고 하지만 지금 사실상 컨트롤 타워가 부재한 상황들이고 그럼 이제 미국과의 협상이라는 것이 신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 한 2달 동안은 공백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고요. 그 과정에서 지금 추경이라든지 뭐 이러한 것들이 더 진행이 안 될 수도 있는 상황들, 그게 지금 뭐 성장률 하향 조정으로 이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고 다음 주에 이제 금통위에서 금리를 내릴지 안 내릴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상당히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는 압박이 더 커졌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원화 가치 자체에 사실은 좀 하락 요인인 상황들이고요. 또 공교롭게 이게 좀 안 좋은 뉴스는 계속해서 이렇게 좀 겹친다라고 하는 게 오늘 새벽이죠. 이제 뭐 기재부에서 세계 국제 지수 편입 미뤄졌죠? 예, 네. 올해 11월에 당초 이제 편입이 되는 거를 근데 내년 4월로 4월로. 사실은 이제 뭐 종료 시점은 뭐 동일하고 뭐 자금 들어오는 거는 큰 변화가 없다라고 하지만 심리적으로 이제 그래도 우리가 연말까지 상당한 국채 쪽에서의 외국인 자금이 들어오면서 환의 어떤 수급이라든지 또 국채 시장의 금리 안정에 기여를 할 거다라고 이제 기대를 했는데 그 기대감 자체가 여하튼 미뤄진다라는 부분은 그것은 결국 이제 자금이 들어올 게 조금은 좀 지연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근데 이거 세계 국채 지수 WGBI 예. 이 편이 왜 좀 연기된 거예요? 물론 완료 시점은 그대로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유가 뭐 뭐예요? 뭐 그쪽에서 뭐 기술적인 부분, 그 FTA 네. 그 기술적인 부분을 사실은 좀 언급을 했다라고 하고 뭐 정확한 이유는 저희가 이제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특히 이제 일본 쪽에서 뭔가 문제를 제기했다라는 어떤 뉴스도 좀 있는 상황들이었는데요. 뭐 기재부 입장은 여하튼 뭐 별 문제 아니다라는 쪽에 네. 얘기를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심리적으로 좀 안 좋은 상황에서 이러한 것들이 뭔가 지연된다 뭐라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 수급 흐름에 조금 가뜩이나 지금 외국인 주식장 자금이 많이 나가고 있는 상황들이고 또 우리가 이제 올해 적자가 뭐 당연히 세입이 잘 안 되면서 또다시 이제 세수 뻥커가 날 수도 있는 상황들이고 또 이제 추경을 아무래도 적자 국채를 발행하면서 이제 추경을 해야 되는데 그 구조 자체도 뭔가 틀어질 수 있는
그러니까 국채 금리 자체 시장에 상당히 좀 악재로 좀 단기에 작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 자체도 원화 환율 자체가 그러한 측면에서 보게 되면 추가적으로 더 상승. 그러니까 좀 저도 1,500원이라는 숫자를 이제 잘 언급을 하기가 조금 네. 그런데 실제 오늘도 뭐 지금 여기에서 이미 10원 이상 올라온 그렇죠. 상황들이고 해서 1,500원 자체가 뭐 가시권에 정말 들어오는 이러한 분위기로 좀 다가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1,500원까지도 좀 열어둬야 될 것 같다. 예, 특히 네. 미중 갈등 자체가 격화된다라고 하면 그 불똥은 뭐 아무래도 우리 쪽으로 튀는 게 뭐랄까 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생각 요새 상호관세 이 100% 매기는 걸로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데 네. 이제 중국을 저렇게 때리면 우리가 좀 뭔가 반사 이익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없을까라는 어떤 그러게요. 그러니까 네. 그거는 좀 고민을 좀 더 해봐야 되는 부분인데 일단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그거를 생각하기보다는 뭐 지금 미중 간의 갈등 격화가 기본적으로 세계 경기 또 글로벌 교육 자체에 상당 부분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좀 부담스러운 부분들인 것 같고요. 특히 중국 입장에서 미국으로 나가지 못한다라면 그 물량 자체를 결국 미국 이외 지역으로 저가로 아마 다 밀어내기를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어서 뭐 아까 제가 반사 이익을 고민하는 과정 속에 그렇게 되면 또 우리나라는 더 힘들어지는 게 아닌가 이런 아주 복잡한 어떤 상황들이 좀 전개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좀 원화 환율에도 사실은 조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이 환율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아까 좀 복잡하다고 의원님 표현해 주셨는데 네. 일반적으로 단순하게는 달러가 약세를 보이면 우리는 이제 강세를 보여야 되는 게 네.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런데 이게 좀 복잡해서 네. 최근에는 꼭 그렇지도 않고 위안화 약세에 좀 동조화되는 흐름이라든지 국내 경제, 정치적인 환경에 조금 더 영향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신경이 쓰인다라는 말씀이신데 중국 얘기 조금 더 해보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0, 제가 이거 계속 계산하는데 10, 34, 50 해서 근데 여기다가 이제 기존 관세 16%까지 나오더라고요. 네. 그럼 120까지도 가능한 거잖아요. 이거 무역하지 말자는 얘기 아니에요? 뭐 계산할 뭐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죠. 뭐 지금 네. 100% 관세백이면 뭐 아무리 중국이 저가 제품을 만든다 하더라도 경쟁력이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은 없는 그러니까요. 상황들이고요. 뭐 지금 중국이 수출이 안 된다는 것도 네. 문제지만 미국 입장에서 조달 그러니까 그 기존의 어떤 공산품이라든지 이런 조달 자체가 다 안 될 수 있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공급망이란 우리가 팬데믹 때 경험했던 상황들이 재현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공포감도 사실 있는 부분들이고요. 또 실사 두려운다 하더라도 당연히 이제 수입 물가가 100%가 넘어가는 그렇죠. 거니까 물가 쪽에서의 아까 그래서 국채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 네. 그러한 것들을 좀 반영을 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사실은 그래서 제가 조금은 미국이 꼬여가는 스텝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계속 지속이 될 수는 없겠죠. 이제 협상을 해야 되는데 중국이 이게 생각보다는 이게 빨리 협상 테이블에 나올 가능성은 이제 커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기 당시에는 중국이 상당히 적극적이었죠. 네. 그러니까 미중 협상에 대해서 무협정을 타결했는데, 근데 그 당시 상황을 보게 되면 그때 시진핑 집권 일기 당시였기 때문에 시진핑의 어떤 체제 자체가 그렇게 그러니까 기반이 있게 강하지가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 이미 장기 집권에 들어가는 체제이기 때문에 워낙 그 여러 가지 이제 체제 자체가 그러니까 뭐 시진핑의 어떤 뭐랄까요, 뭐 우리가 그 그립이 워낙 강하다. 그래서 뭐 이러한 모습이어서 네. 중국은 뭐 미국과의 맞대응을 하겠다라는 어떤 뭐 명분도 있기 때문에 협상 자체가 그렇게 쉽게 나올 수 없다라는 부분이 지금은 상당히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좀 보고 있습니다. 뭐 협상에 있어서 처음부터 이렇게 약한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조금은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게 어떤 전략상에 뭐 그거라고 치더라도 그때하고는 좀 달라진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분석도 있어요. 8년 동안에 본인들도 좀 준비를 물론 해온 그 준비 중에 하나가 네. 보게 되면 그 대미 수출 비중 자체가 상당히 줄었다. 낮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의 대부분을 말씀드린 대로 이머징이라든지 이러한 쪽으로 다 수출을 사실 뭐 우리가 저가 수출을 얘기를 하지만 여하튼 그쪽 그 시장을 사실은 중국이 장악을 했다라는 부분에서 보면은 과거에 비해서 미국 어떤 그 수출 충격도 자체를 상당 부분 상쇄시킬 수 있는 버퍼 자체가 상당히 좀 생겼다라고 좀 봐야 되겠죠. 물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뭐 대미 수출 자체가 안 됐을 경우에는 결국 제조업이라든지 뭐 이러한 것들이 또 휘청거리겠죠. 그러면 성장률이라든지 또 중국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지금 부채 문제가 다시 불거질 수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긴 하지만 여하튼 중국은 경제보다는 사실은 어떤 정치적인 문제 뭐 이러한 것들에 더 우선순위를 둘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지금 여타 국가들과는 좀 차원이 좀 다른 그러한 길을 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으로서는 강대강 뭔가 타협의 가능성이 일단 초반에는 좀 안 보인다라는 분위기가 짙은데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좀 생각을 해보게 되잖아요. 뭔가 둘이 협의를 할 이 두 리더가 협의를 할 가능성 뭐 계기가 될 만한 어떤 게 없을까 이제 생각을 해보면 얼마 전에 계속 좀 얘기를 했던 간간히 얘기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둘 만날 가능성이 있다. 네. 뭐 상일 회담이라고 표현했었나요? 5월인가 6월인가 네. 만날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부분도 사실 얘기가 좀 나오긴 했었는데 좀 찾아본다면 억지로라도 가능성을 어떻게 보세요? 예, 뭐 물리핏에서는 뭐 실무자끼리 그러니까 계속 뭐 접촉이 있겠죠. 네네. 뭐 미국이나 중국이나 뭐 이대로 가다가는 서로의 피해가 상당히 크다는 걸 분명히 그러니까요. 알기 때문에 물밑의 접촉은 있을 텐데 이제 뭔가 그래도 뭔가 명분이 사실은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 필요할 건데 당장은 사실은 그게 보이지 않는다라는 게 문제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뭐 중국이야 뭐 모든 것을 통제하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 상황들이긴 하지만 미국 입장에서 보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일반 대중의 불만 자체가 또 뭐 월가의 불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커진다라고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입지 자체가 약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것이 아마 조금 협상의 빌미를 조금 제공할 수 있는 단초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라든지 여론 뭐 우리가 국정 지지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일기 당시보다는 상당히 높은 수준을 좀 가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은 뭐 지금 여론에 밀려서 뭔가를 할 상황들은 아닌데 이제 시간이 점점 흘러갈수록 아무래도 내년에 이제 미국이 이제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뭔가 그 전까지는 뭔가 이 국면 자체를 탈피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근데 그게 내년 너무 후반 아니에요? 너무 후반이죠. 너무 그래서 11월. 근데 그 전에 이제 그 정치권이라든지 이러한 쪽에서 뭐 아무래도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겠죠. 정치인들은 당연히 뭐 국민들의 어떤 불만 자체를 당연히 이제 무시할 수는 없는 것들이 되니까요. 그래서 내년에 그 11월에 선거가 있긴 하지만 그래서 지금 경기가 여기서 더 안 좋아지고 물가가 더 오른다라고 했을 때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관세 정책을 계속 밀고 나가기 어렵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중국보다는 다른 나라의 어떤 협상 자체가 상당 부분 좀 빨리 이루어질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제일 좀 주목하고 있는 게 베트남인데요. 베트남. 예, 네. 아무래도 이제 중국 다음으로 이제 최근에 보면 이제 미국이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제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급하는 곳이 이제 베트남인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쪽과의 협상 자체를 이제 조금은 그 관세율 자체를 이제 개별 협상을 통해서 큰 폭으로 이제 낮춰주는 어떤 모습을 만약 비춰진다라고 하면 일단은 한 고비는 넘을 수 있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좀 뭐 다른 쪽의 협상도 대부분 그런 식으로 진척이 돼 있겠구나라는 어떤 시장의 좀 안도감 뭐 이러한 것들이 좀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일단은 어느 국가 뭐 제가 베트남이라는 지목을 했지만 어느 국가하고 좀 굵직한 국가하고 상호관세 협상 자체가 좀 타결되는 모습이 일단은 좀 나와줘야 뭐 중국과의 협상은 조금 미뤄두더라도 시장을 안정을 찾고 트럼프가 조금 협상에 대한 어떤 협상력을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베트남도 이제 46%의 고율 관세를 맞았는데 네. 대미에 대해서는 0%뭐 이런 얘기도 좀 유화적으로 어쨌든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고 일본이나 한국 같은 경우는 동맹 협상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 중국 그리고 나머지 좀 유화적으로 지금 얘기가 좀 오고 가고 있는 국가들 해서 이게 투트랙 전략으로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면 조금 네. 시장이 조금 안동을 찾지 않을까 좀 생각을 좀 하고요. 뭐 중국은 뭐 다들 생각하시는 이게 쉽지 네. 않다라는 거는 분명히 아시는 부분일 것 같고 일단 투트랙을 해서 좀 이유도 보게 되면 일단은 조금 맞대응을 좀 자제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협상을 좀 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우방국이고 아무래도 교육 관계 자체가 상당히 이제 중국 다음으로 이제 높은 데가 말씀하신 대로 EU, 뭐 일본, 한국, 대만
그리고 아마 최근에 이제 아세안 정도가 될 거로 좀 생각을 좀 하고 네. 있거든요. 그 주변 뭐 캐나다하고 멕시코야 뭐 그건 별개이죠. 그래서 그러한 쪽으로 좀 협상 자체의 속도를 사실은 좀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은 분명히 있지 않을까 좀 보고 있어서 만약 그쪽이 좀 타결이 된다라고 하면 관세 리스크 자체가 조금 진정되는 쪽의 어떤 분위기는 좀 조성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 그렇게 되면 이제 물가에 대한 어떤 우려 뭐 이런 것들도 조금 이제 진정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죠. 우리는 사실 근데 미중 분쟁이 계속되는 것은 굉장한 악재이고 예. 뭐 우리가 나름대로 이제 협상 조금 부드러운 분위기가 형성이 된다고 만약에 생각을 하면 요거는 어느 정도는 그래도 호재라고 볼 수 있는데 요 사이에 이제 껴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거기에 예,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저희가 이게 수혜를 볼 수 있는 건지 이게 피해를 보는 건지가 조금 이제 조금 그러니까 산업적으로 좀 이제 차별화되겠죠. 이제 수혜를 볼 수 있는 산업이 나올 거고 좀 피해를 볼 수 있는 산업들이 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어서 만약 그러한 식의 어떤 협상 과정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러한 어떤 그 산업적 업종별로 어떤 선별을 좀 저희가 조금 주목해서 좀 봐야 되는 부분들이 하나인 것 같고 그 과정에 또 하나 중에 환율 아무래도 뭐 시장이 지금 많이들 생각 환율 부분이 과연 어떤 식으로 방향성을 틀 거냐 정말 또 중국하고 위안화하고 또 동조화를 갈 건지 아니면 조금 이제는 조금 위안화보다는 뭐 일본 엔화라든지 뭐 다른 그뭐 유로화라든지 이러한 쪽을 좀 따라갈 건지에 따라서 뭐 시장의 어떤 분위기 자체도 조금 뭐 계속 환율이 불안하다고 뭐 외국인 자금이 들어오기는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결국 환율의 어떤 하향 안정 여부도 좀 중요한 어떤 변수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환율이 조금 이게 해석하기가 조금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린 게 뭐 지금 달러 약세라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또 하나 이제 4월달에 이제 환율 보고서가 이제 아마 발표가 될 거로 이제 뭐 정상적이라면 이제 네네. 나와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 거기서 또 분명히 이제 비관세 장벽 중에 하나가 이제 환율 조작을 분명히 언급을 했기 때문에 강력한 아마 그 환에 대한 어떤 그 절상 압력 자체가 상당히 좀 커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기점으로 해서 조금 위안화하고의 어떤 좀 절연이라고 할까요? 좀 비동조화 현상 자체가 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좀 보고는 있습니다. 4월 환율 보고서가 나온다면 이 부분 주목해 예. 봐야 할 부분이겠군요. 전반적으로 보면 지금 증시도 빠지는데 뭐 간밤에 조금 달랐습니다만 금도 빠지고 모든 어떤 자산 자체가 빠진다 이런 현상에 대해서는 이거는 완전히 그 모든 걸 다 팔고 가자라는 건가 뭐 이런 생각도 있고 여기에 마진콜 얘기도 상당히 최근에는 시장에 좀 많이 나오잖아요. 전반적으로 어떻게 봐야 될까요? 만약 이러한 좀 그 하락세가 결국 지속이 된다면 말씀하신 대로 마진콜로 인해서 뜻하지 않게 어느 또 이제 뭐 금융기관이 뭐 파산을 한다든지 뭐 이러한 사태가 사실은 이제 나오는 게 사실 최악의 어떤 시나리오가 되겠죠. 최악까지 시나리오를 좀 본다면 예. 이런 게 소문으로는 도는데 아직까지 확인되고 예, 하나도 아직까지 없잖아요. 하긴 하는데 이제 그러한 것들이 조금 이제 우려스러운 부분으로 최근에 그래서 지금 계속 지켜보고 있는 게 미국의 이제 신용 스프레드인데 갑자기 이제 급등을 하는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흐름이 사실은 썩 달가운 상황들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글로벌 금융위 당시에도 생각해 보면 다시 되돌아보면은 뭐 위험하다고 했지만 결국 금융기관이 이제 파산을 하면서 문제가 이제 확산이 됐던 어떤 사례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조금은 최근에 말씀드린 이제 뭐 아직까지 그러한 징후까지는 아니지만 뭐 금도 떨어지고 뭐 채권 가격도 떨어지고 뭐 하는 모습들은 더 안 좋아지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저는 뭐 아직은 이제 뭐 다행스럽다라고 표현하는 게 네네. 맞을 것 같은데 이 가상화폐 가격 자체가 뭐 7만 불 선에까지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그 선에서 지켜주고 있는 것이 상당히 조금 다행이다. 만약 이게 그 가상화폐 가격이 여기서 더 폭락을 하게 되면 정말 그쪽에서 뭔가 관련된 기업이라든지 뭐가 좀 파산할 수 있는 위험 자체가 상당히 좀 클 수도 있다. 워낙 그 변동성도 크고 레버리지도 사실은 큰 쪽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가상화폐 쪽이 아직은 저렇게 계속 지켜보는데 너무 저게 빠지면 이제 뭔가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좀 생각이 좀 있는데 뭐 다행스럽게 아직은 좀 지켜주고 있어서 조금은 안도는 좀 하고 있는데 여하튼 지금의 이 국면 자체가 계속 지속된다라고 하면 좀 우리가 예기치 못했던 어떤 사태들이 좀 나올 수 있는 잠재적인 우려 뭐 이러한 것 위험 이런 것들은 좀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은 조금은 저희가 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진짜 아까 말씀하신 부분 중에 통화 정책이 참 쉽지 않은 상황일 것 같은 게 그냥
저의 입장에서 단순하게 생각을 해봐도 침체 우려도 나오고 뭐 성장률은 떨어지는데 물가가 높은 그게 바로 스태그잖아요. 뭐 이런 우려도 계속해서 나오는데 또 고용은 괜찮은 그래도 견조하다라는 상황이니까 이 금리를 쉽게 움직이기는 참 쉽지 않은 상황일 것 같긴 해요. 예,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연준이 움직이려고 하면 뭐 물가가 뭐 그렇게 불안하다면 네. 말씀하신 대로 고용이 뭔가 크게 망가져. 뭐 훼손이 네네. 되거나 망가지거나 하는 네. 이러한 시그널이 나와야 연준이 결국은 이 움직임이 시작이 될 텐데 뭐 고용 결국 이제 악화되겠죠. 근데 그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서 고용 지표는 결국 후행 지표인 상황들이고요. 상당히 시간이 조금 현재의 어떤 상황들 자체가 상당히 악화된 이후 차후에 사실은 고용 지표가 이제 반영을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연준의 어떠한 그 스탠스 변화 자체를 저희가 기대하는 데는 조금 더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 보고서 오늘 상당히 좀 광범위한 내용의 보고서를 또 바탕으로 쭉 요약해서 이제 얘기를 해 주신 겁니다. 40페이지 상당의 보고서인데 예상을 벗어난 이 상호 관세가 예상을 벗어난 최악의 시나리오에 가깝다라고 생각하시고 좀 뷰를 바꾸셨다고 들었는데 어떤 부분을 주로 핵심적으로 좀 바꾸신 거예요? 뭐 아무래도 이제 미국 경기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뭐 당초 저도 뭐 결국은 이제 사과의 말씀을 드렸듯이 뭐 이게 흔들리는 게 조금 뭐 소프트 패치 비슷하게 좀 둔화가 된 거에서 뭐 지난번에 가서 제가 벤치 클리어링 얘기를 하면서 맞아요. 예, 조금 이제 뭐 충돌은 있긴 하겠지만 이게 조기에 수습이 될 거다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워낙 벤치 클리어링이 세게 붙었고 이게 쉽게 이게 잘 조정이 이제 싸움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이어서 그러한 부분이 전 세계의 어떤 상황들 자체를 더 기존에 생각했던 것보다 더 악화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은 지금 미국의 그 주류,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한 그 핵심 코어의 어떤 그 정치라고 할까요? 뭐 내각들 자체가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결국 미국은 결국 계속 희생을 해왔다. WTO 체제 이후 제가 뭐 차트만 하나 좀 보여드리면 저 왼쪽에 있는 차트가 하나는 이제 미국의 무역 수지고 하나는 미국의 재정 수지 적자인데 몇 페이지죠, 위원님? 6페이지입니다. 6페이지. 6페이지 보시게 되면 네. 이게 지금 그 WTO, 그러니까 중국이 WTO의 그 국제 무역 기구에 가입한 이후에 미국의 무역 수지 적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커졌다. 재정 수지는 커지고 이게 중국의 영향이다. 또 일자리 자체도 뭐 그 옆에 있는 그림을 보시게 되면 이게 제조업 일자리인데 공교롭게 2001년 중국이 WTO를 가입한 이후에 미국의 제조업 일자리 자체가 완전히 없어지는 이러한 사태. 이것이 지금 미국 주류의 그 지금 트럼프 대통령을 주변을 이제 감싸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들이기 때문에 이 생각들 자체가 쉽게 변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 이제 가장 큰 리스크인 부분들이고요. 물론 이거는 이제 표면상으로 나온 거고 미국 입장에서 이것 말고 사실은 자본이라든지 서비스를 통해서 얻은 이익을 생각해 보면 사실은 이거를 뭐 충분히 상쇄하고도 남을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기본적으로 전상적으로 미국의 지금 생각들은 우리는 계속해서 중국 때문에 희생을 받았고 지금 그것 때문에 재정 수지가 악화되고 일자리는 잃어가고 있다라는 이러한 생각들이 결국은 변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부분 자체가 앞으로 트럼프 집권 시기에는 상당 부분 세계 경제에는 상당히 좀 위협적인 어떤 상황들이 계속해서 돌발할 수도 있는 것들이 아닌가 좀 보고 있습니다. 우리 당초에 협상 카드일 거야 라는 얘기 참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막 그렇게 아주 끝까지 두려워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수준까지 협상을 통해서 잘 마무리가 될 거라는 좀 긍정적인 게 많았는데 지금 취임 100일이 안 됐어요. 네, 지금에 와서 보니까 이 협상 카드 단순하게 협상 카드 많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위원님? 저도 당초 뭐 협상 카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여러 가지 지금 나오는 정책을 보게 되면 결국 최종적으로 미국이 부채와 싸움을 시작을 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부채라는 게 이제 대표적으로 재정 수지 또는 이제 정부 부채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그것이 그 지속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부채 자체를 줄이지 못한다라고 하면 미국의 성장 자체가 쉽지 않을 거다라는 것이 이제 미국의 생각이 아닌가.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보면 지금 미국의 그 이자 예산 중 전체 그 이자 지출 비중이 GDP 대비 2.4%입니다. 근데 공교롭게 지금 관세율을 22.5%를 계산해 보게 되면
지난해 그 수입액을 기준으로 해보면 관세 수입이 딱 GDP 대비 거의 2.4%가 나옵니다. 이게 뭐 이 의도한 건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공교롭게 그 정도의 수치가 사실은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을 보게 되면 미국의 생각은 단순하다는 거죠. 뭐 이번에 관세를 매기는 것도 보면 사실 우리는 되게 정치하게 뭔가 상호 관세율이 매겨졌나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봐도 단순하게 그냥 접근을 하는. 그러니까 지금의 미국의 어떤 생각들은 단순하게 미국 재정 수준 더 줘야 돼. 그렇게 위해서 필요한 게 뭐야?라는 부분을 계속해서 조각조각 맞춰가고 있는 것들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건 상당히 좀 복잡하고 정교한 생각이 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우리는 뭘 주고 뭘 얻어올 수 있을까요? 일단 협상을 해야 되잖아요. 예. 일단 뭐 미국 제품 우리가 뭐 저는 사실은 관세율이 뭐 트럼프 대통령 자꾸만 이제 관세를 갖고 하고 그 비관세 장벽을 얘기를 하는데 미국산 자동차에 대해서 우리가 제로 관세를 한다고 해서 미국 차를 살까? 저는 차를 안 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좀 한계가 분명히 있는 부분들인 것 같고요. 그렇게 보면 조금 뭐 다른 차선책들, 그러니까 뭐 진짜 에너지 부분은 뭐 우리가 필요한 부분들이니까 에너지선을 조금 뭐 빨리 미국선으로 돌리다든지 또 미국이 지금 원하고 있는 여러 가지 뭐 개발 사업이라든지 이러한 쪽에 좀 참여하는 것들 뭐 이러한 것들이 좀 뭐 당연히 필요할 거고 아무래도 뭐 국방과 관련된 뭐 협력이라든지 뭐 이러한 쪽도 하나의 어떤 방안들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저도 뭐 협상을 말씀드리지만 딱히 협상 카드라고 우리가 제시할 수도 있는 게 마땅한 카드도 사실은 없는 게 현실인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뭐 투자를 많이 한다라는 것들을 협상 카드로 얘기를 하지만 또 한편에서 뭐 그렇게 미국의 여러 가지 대규모 공장을 지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우린 어떤 그 산업 공동화 문제는 그럼 어떻게 할 거냐라는 또 숙제가 남아 있는 부분들도 있어서 참 그 뭐 제가 증권사 이코노미스트로서 무슨 어떤 협상 카드를 말씀드리기가 조금 상당히 좀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되는 부분들이 아닌가 좀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굿모닝 인포맥스 IM증권 리서치센터 박상현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